To see without my eyes, the first time that you kissed me. 영화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아주 많은 영화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소설이든 연극이든 노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인류가 이제껏 향유한 가장 멋진 소재이고 또 가장 흔한 소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을 다루는 작품은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셰익스피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답니까? 너무나도 흔한 소재, 사랑, 첫사랑, 이제는 지겨워진 소재이지만 좋은 작품은 메말라버린 사람의 가슴 속에서도 사랑의 기억을 잡아 꺼내는 재주가 있는 모양입니다. Call Me By Your Name이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지독하게도 아름다운 영화, 그리고 지독히도 설레고 또 하염없이 그리워지는 영화입니다. 뜨겁고 또 찬란했던 여름날의 태양과도 같은 첫사랑. 영화를 보고 참으로 아픈 기억에 잠시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역시 유일한 것입니다. Call Me By Your Name은 엘리오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겪는 꿈만 같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보는 것으로서 감동하고 또 사람들 각자의 감성으로 온전히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리뷰에서 언급하는 인상과 감상, 주관적인 해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화를 직접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춘의 사랑은 아픔과 성숙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 Call Me By Your Name 리뷰입니다. 여러분, 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전부 알려드리는 수준이오니 원치 않으신다면 멈추고 영화를 보고 와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는 퀴어 영화 Call Me By Your Name 리뷰 시작합니다. Call Me By Your Name의 플롯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엘리오라는 이름의 청년이죠. 이 청년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이면서 한편으로는 외톨이 유대인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다고 엘리오가 주눅이 들거나 외롭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엘리오의 집안은 유복한 이탈리아 부르주아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부를 지닌 집에서 또 높은 학력과 교양을 겸비한 부모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온 것이 바로 엘리오입니다. 영화는 엘리오를 완벽한 온실 속 화초로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세상과 접촉하는 젊은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마르치아, 올리버와의 관계 역시 엘리오의 성장을 그리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철저하게 엘리오 중심,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엘리오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엘리오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사연은 거의 묘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엘리오의 시선만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Call Me By Your Name은 원작 소설 그해 여름 손님을 넘어선 작품으로 평가되곤 하는데 그것은 원작의 시선은 챙기면서 막상 시점은 3인칭화해서 엘리오 역시 대상화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관객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1인칭 내레이션으로 진행했다면 이 영화의 여백에서 읽을 수 있었던 의미들을 퇴색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감독의 아주 멋진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엘리오는 피아노를 치고 작곡을 하는 청년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17살의 청년이라니 그야말로 그리스적 미소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죠. 존재 자체로 빛나는 뮤즈와 같은 인물입니다. 아름다운 청년답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도 있습니다. 마르치아죠. 이 영화에서 엘리오의 사랑은 두 가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마르치아, 다른 하나는 올리버입니다. 마르치아를 향한 사랑은 그야말로 청춘의 달콤한 연애입니다. 엘리오에게 있어서 마르치아와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또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기 남성의 그것입니다. 마르치아와 엘리오는 친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영화는 철저하게 엘리오의 시점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르치아의 심리 묘사는 적지만요. 반면 올리버와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보죠. 엘리오는 이탈리아의 가족 별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오는 이미 마르치아 등과 만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연구를 돕기 위한 연구원 올리버가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연구원인 올리버는 엘리오 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올리버를 일컬어 찬탈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단지 엘리오의 방을 뺏기 때문만은 아니게 되죠. 아무튼 올리버가 등장하면서 엘리오와 올리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화는 두 사람의 긴장감을 아주 선명하게 전달해요. 엘리오가 올리버를 신경 쓰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올리버를 바라보는 엘리오의 시선을 영화는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엘리오와 올리버 사이의 성적 긴장감이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드라마보다는 서스펜스가 중요해요. 올리버는 젊고 건장하며 잘생기고 자신만만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엘리오에 비하면 확실히 어른 그 자체입니다. 영화에서는 올리버 역시 은근히 엘리오에게 끌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오의 반응입니다. 엘리오는 스스로 올리버를 신경 쓰면서도 자신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올리버에 대한 반감도 드러내죠. 마르치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버가 파티 같은 곳에서 마르치아의 친구와 춤을 추자 그에 대한 반감으로 마르치아와 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다음날 마르치아와 섹스까지 할 뻔했다는 것을 올리버가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언급하는 것이 결정적인 예입니다. 올리버 들으라고 마르치아와의 관계를 공연히 꺼내는 엘리오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귀여운 모습이죠. 이제부터 선보이는 것은 엘리오와 올리버의 갈등과 방황입니다. 엘리오는 올리버를 거부하려 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감정을 애써 부정하려는 모습이죠. 올리버는 엘리오의 그런 태도를 알아차리고 두 사람은 작게 다툽니다. 엘리오는 애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요. 이 갈등이 극대화되는 순간 마르치아와의 관계 역시 극도로 올라갑니다. 마르치아와의 섹스는 엘리오의 성적 호기심과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르치아와의 관계에서 깨닫는 놀람과 행복은 그 자체로 엘리오의 희망사항입니다. 즉 엘리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마르치아의 눈에서 올리버를 바라보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오는 마르치아와의 관계를 굳이 올리버를 향한 복수 그리고 질투심 유발의 장치로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르치아와의 관계는 엘리오의 이룰 수 없는 음울한 욕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오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일까요? 엘리오와 마르치아가 만나는 곳은 항상 어둡습니다.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죠. 하지만 올리버와 만나는 상황에서는 늘 반짝반짝 빛이 내려옵니다. 엘리오와 올리버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엘리오는 올리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쓰고 올리버의 한마디 말과 반응 한 번에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첫사랑의 날카로운 기억, 알 수 없는 상대방의 태도에 극과 극을 오가는 마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첫사랑임을 영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휘갈겨 쓴 편지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쏟을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망연자실함을 엘리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엘리오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마침내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나갔을 때 올리버에게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스토리는 별거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 몰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엘리오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아요. 아버지는 엘리오의 사랑을 축복해주고 엘리오와 올리버는 단 일주일이나마 단둘이 지내며 깊은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올리버가 떠나는 때가 왔을 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엘리오는 펑펑 울며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에필로그에서 올리버에게 곧 결혼을 한다는 전화가 오고 엘리오는 멍하니 벽난로를 바라보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언어의 영화입니다. 엘리오가 올리버에게 고백을 하기 전에 엘리오는 어머니가 보는 거라면서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올리버는 그런 엘리오에게 숨김의 의미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전해주죠. 영화는 이렇듯 언어와 뉘앙스에 집착합니다. 올리버와 엘리오의 아버지가 벌이는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살구라는 단어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경론을 펼칩니다. 정확히는 엘리오 아버지가 던진 이야기를 올리버가 나서서 정정한 것이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존재에 대한 이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시르적으로 말하면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존재를 두고도 시대,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은 엘리오와 올리버의 가장 로맨틱한 미러로 완성됩니다. 나를 너의 이름으로 불러줘 라고 말이죠. 흔히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꽃을 비유하고는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올리버는 엘리오의 안에서 엘리오를 사랑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엘리오의 눈동자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오에게 나를 너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완전한 합치이며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오는 올리버가 되고 올리버는 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섞이고 그렇게 존재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나 단 두 사람의 세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엘리오는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에 올리버를 초대합니다. 그것은 나에게로의 초대입니다. 잠시 망설이던 올리버는 엘리오가 몸을 담근 물속으로 발을 들입니다. 그것은 엘리오의 세계에 올리버가 들어간 것이고 그로 인해 두 사람은 하나가 될 준비를 마친 것이죠. 특히 마지막 장면이 최고입니다. 올리버의 전화를 오랜만에 들었을 때 여전히 엘리오는 올리버에게 엘리오라 부르고 다시 한번 아파옵니다. 이 영화는 한여름의 사랑을 다뤘어요. 엘리오에게 올리버를 향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은 여름의 열병 같은 것입니다. 한여름의 꿈처럼 사라진 아름다운 기억이죠. 하지만 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뜨거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올리버의 목소리에, 그의 존재에, 그래서 그 겨울에 엘리오는 마냥 화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이야말로 올리버와 나누었던 사랑의 따뜻함이거든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열기. 그것은 첫사랑이 남긴 사랑의 상흔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영화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영화는 완전 제 취향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한없이 좋은 영화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가 지나치게 아름답고 지적으로 완벽합니다. 특히 엘리오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인간의 전형이자 표본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완벽한 인간들만 나오니까 이들의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엘리오의 사랑을 이해하며 충고할 때 저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공허해요. 그곳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그려낸 하나의 인공품이죠. 그것은 마르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오의 성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엘리오와 헤어지고 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나도 성숙합니다. 이 세계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구성된 그리스적 미술품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도 개연성이 부족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치밀하게 꾸미지는 않았어요. 엘리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들은 허술하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서 나누는 사랑 역시 너무 미화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로스적 사랑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는 후속편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사실상 원작은 1987년인데 이 영화는 1983년입니다. 대처와 레이건의 시대를 애써 피한 것은 이 영화의 엘리오가 시대적 상황과 무관한 온실 속의 존재로 보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쇼윈도에 전시된 인형의 집에 사는 인형을 보는 느낌이 이 영화 최대의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속편에서는 1990년대를 그린다고 합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다시 만난 엘리오와 올리버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이 감독이 성애 장면의 직접적인 묘사는 피하면서도 엘리오가 살구로 자위하는 장면은 고스란히 넣었습니다. 엘리오의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장면이면서 엘리오와 올리버의 사랑은 살구가 여무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그 살구를 맛보려는 올리버가 역겹다는 엘리오에게 하는 말, 세상 모두가 너만큼 역겹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바로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가장 역겨운 부분까지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과하게 미화된 영화에 참을 수 없는 어색함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적어도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오를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미소년 그 자체인 그의 외모는 빛을 만나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그의 눈동자는 엘리오를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역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리뷰를 더 길게 만들 수 없어서 언급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소품들과 음악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시절 음악이 나오는데 정말 반갑죠. 엔딩의 파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장면에서 티모시의 연기는 그야말로 빛나고 있었는데 파리가.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